오후 4시의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요격률 99%의 절대 철벽이 뚫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시설 기습 공격에 이란이 반격에 나서면서 피해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첫 번째 의문입니다. 절대 철벽이라던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방공망이죠. 이스라엘 아이언돔 이야기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NS에 올라온 영상들인데요. 미사일이 그대로 이스라엘 도심을 폭격하는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쉽게 뚫린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 주장으로는 99% 막아낼 수 있다. 일각의 분석으로는 90%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1%에서 10%의 허점을 이란 측에서 다양한 사정거리를 가진 공격 수단으로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언돔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방공망은 총 3중 체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정거리에 따라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공격 수단들을 유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서 수백 개의 미사일들을 각자 사정거리가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붓듯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이 에로2, 에로3 같은 경우에는 유격 미사일을 쏘는 데만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특히 지금 이란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드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스라엘에서 드론 담당하는 특별한 방어 조치를 새롭게 배치하긴 했습니다만 다 미처 막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지붕이 뚫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세 개 다 뚫렸다. 최장거리 미사일을 유격하는 시스템까지 뚫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데에는요. 자, 세계 최고 방공망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이 아이언돔 말인데요. 이 아이언돔은 탐지 추정 레이더, 또 발사 제어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어서 주요 지역을 그야말로 강철처럼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요격 미사일 한 방만 쏘는데도 무려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러면 이게 뚫린 거면 최진봉 교수,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아이언돔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세 개의 시스템 중에 한 곳들이 뚫리는 경우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격 미사일 한 발을 쏘는데 비용이 9천만 원 정도 돼요. 1억이 들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죠. 앞으로 전쟁 과정에서 아이언돔 믿고 사실은 공격을 하는데 저기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게 뚫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은 아이언돔 가지고는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텔아비브나 이스라엘 하이파, 예루살렘, 하이파 같은 지역에 미사일이 많이 떨어졌고요. 실제로 17곳에 이란의 미사일에 타격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도요. 사망 8명, 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이 더 많이 다쳤죠. 이란이 더 많은 사람 7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긴 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 아이언돔이라고 자랑했던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지금 언급한 네타냐후 총리는요. 이제 대낮에 공습을 감행하면서도 이번 싸움을 존립에 관한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We paved the way to Tehran and our pilots over the skies of Tehran will deal blows to the Ayatollah regime that they cannot even imagine.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사방이 훤한 대낮에요. 자, 테헤란에서 어제하루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대한 화염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시민들이 오가던 수도에서 저렇게까지 진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격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란에서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
민간인 1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900여 명 가까이가 다치고 120여 명이 숨졌다. 사흘간 예. 집계된 이란에서만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지금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저희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좀 깜깜할 때의 그림이었지만은 네. 좀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때까지는 공습이 미사일 공습 같은 것이 심야 시간대 그리고 새벽 시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취약한 시간대에 주로 공습을 주고받았는데 예. 어제 저렇게 대낮에 정오 그리고 또 오후 3시 반 그것도 일요일에 저런 사람들이 많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간에 그것도 건물을 뭐 경찰청 건물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런 이제까지는 군사시설을 타격을 시도를 했다면은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공항 또 경찰청 건물 다양한 건물들을 시도하면서 결국은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맞받아서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에 지금 대낮 공격을 처음으로 또 감행을 했기 때문에 서로 지금 피해가 더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안 가리고 일어나는 교전 때문에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민간인 피해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요,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렇게 절대 권력 하메네이가 지휘하는 군부 투탑이 모두 숨졌고요. 또 하메네이 핵심 측근까지 사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침실에서 가장 경계를 풀고 있을 때 정확히 타격을 했다는 점인데, 자, 그 얘기인 즉슨 그러면 동선 일정을 죄다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무시무시한 모사드의 정보력과 실행력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모사드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어떻게 보면 엔테베 작전 같은 것들을 성공했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이란의 최고 권력자뿐만 아니고 군부 핵심들의 이동선, 동선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가 D-Day가 딱 된 날 거기에 정밀 타격을 한마디로 핀포인트한 핀셋 타격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사진이나 그림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창문이 아니고 아파트에 있는 옆 벽을 뚫고 들어가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그래요? 봤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정규군인데 거기에 이 그 바게리 참모총장 그리고 살라미 총사령관 넘버 원, 넘버 투 두 명이 동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침실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말로 사실 표현하기가 사실 좀 너무 좀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쟁 상황 속에서 이 모사드라고 하는 이 비밀 요원들이 네. 얼마나 정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두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넥스트 다음에 그 자리를 할 사람 그 사람들도 우리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집 앞까지 이렇게 뭐 편지를까지 전해줄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이란에 있는 권력자들 정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핀셋 암살 얘기를 해주시니까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지난해 레바논 전역에서 삐삐 수천 대가 폭발했던 헤즈볼라 사건, 자, 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장 보던 남성의 그 가방이 갑자기 터져버려서 마트 사람들이 저렇게 혼비백산했던 저 사건인데, 근데 저 때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사드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조직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줬던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헤즈볼라는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면서 각자 개인의 어떤 그 무선 네트워크로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모사드가 파고들어서 최소 1년에서 무려 15년 가까이 이 작전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그때까지 가지고 다니던 휴대전화를 해킹당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감시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헤즈볼라 지도부에서 이 추적당하지 않는 무선 네트워크 뭐가 있냐 이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만 회사가 추천을 한 것이 삐삐와 이 무전기 이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삐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비밀리에 숨겨진 폭탄이 있었고 폭발을 해서 저렇게 수천 명이 사망을 했던 건데 이 소문을 퍼뜨린 주체부터 모사드였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셋업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걸 제안한 대만 회사도 모사드의 어떤 지령을 받은 사람이 숨어 있었고 그리고 이 대만 회사가 생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봤더니 헝가리 제조업체가 이 삐삐를 생산을 하면서 비밀리에 폭탄을 심었던 건데 예. 이 헝가리 제조업체가 모사드가 설립한 유령 회사였다는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작전에 동원된 사람들 일부는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공급이라고 착각하고 본인이 여기에 가담하는 줄도 모르고 이용당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사드가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날로 갈수록 격화되는 중동 상황, 절대 더는 민간인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눈앞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펼쳐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을 막겠다고 나섰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면서 억울한 사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남희 기자,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폭행 사건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남성의 실루엣이 이제 80대 어르신이고요. 네. 옆에 저희가 좀 영상이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20대 남성과 서로 지금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어르신이 이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네. 말리려고 이 2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오히려 이 사건을 말리려던 이 글쓴이가 결국은 벌금까지 물게 됐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어쩌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장면을 보시면 이 네.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지나가다가 보게 된 거예요. 지하철 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예. 이 말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주먹질이 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구든 40대 남성 입장에서는 지나가는데 80대 노인을 20대 남성이 폭행하려고 하니까 그걸 말리려는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네. 계속 이제 뭐 말리다 보니까 실랑이가 붙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폭행이 주고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대 남성이 이 두 사람, 즉 80대 노인과 40대 남성을 폭행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것도 지금 고발한 거 보니까 공동 폭행 혐의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가중이 되거든요. 공동 폭행이 돼버리면 현재는 그래서 이 A 씨, 소위 이제 말리다가 폭행죄로 고발을 당한 A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A 씨 같은 경우에 그 20대 남성과 이제 실강이를 하다가 코뼈가 골절이 되면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분 같은 경우에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지금은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두 분 다 조사를 받고 있고 네. 80대 노인도 피의자로 입건돼서 피고인으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사건 경위는 저 검은 옷을 입은 A 씨의 주장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재윤 변호사.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점은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당사자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만 제가 본 저 영상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정당방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최소한의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가해지는 부당하고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범위 내로 최소한도로만 가해져야지 여기에서 넘어서서 어떤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공격으로 한층 더 나아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해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영상에서 보면 지금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 글을 올린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가해 행위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일견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공동폭행까지 적용이 된 이유는 공동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더 공격을 하게 되면 같이 폭행을 한 걸로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사전 공모할 필요도 없고 암묵적인 의사의 공동만 있어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할아버지께서 이 남성을 20대 남성을 잡고 있는데 이 남성이 그걸 이용해서 폭행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영상이 있어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단순히 급박한 상황에서 각자의 어떤 폭행 행위였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최소한으로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쓰러지는 노인을 보면서 이 작성자는 차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때리는데 안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 사실 다 나서고 싶지. 무서워서 못 나서는 거지 마음 같아서 다 나서고 싶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남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섰으면은 저도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싸운 건 인정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막다가도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실 누가 그래도. 자, 우선 영상 속 상대 남성분께서도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다면 충분히 반론을 전해드리겠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허재 변호사,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주신 그 질문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떠오르는 물음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렇게 사람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저렇게 누군가가 막고 있는 걸 봐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이냐. 네.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누리꾼들도 안타깝지만 이 정도면 공동폭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의협심에 나섰을 텐데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공동폭행이면 저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냐. 현행법상으로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정당 방위 자체가 현실성 있게 좀 개정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동폭행이 적용된 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억울할 것 같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렇게 나서실 때요. 어떤 공격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을 차라리 뒤에서 껴안아서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네.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상황을 해결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물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것이 공격이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추가 행위로 나아갈 수는 있는데요. 그걸 늘 주의를 하셔야 되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국 곳곳에서 장대비가 내렸었죠. 장마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데요. 이것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허재 변호사, 도대체 뭐 때문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맨홀이 뚜껑이 열려서 그 안으로 사람이 추락을 해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맨홀이요? 네, 지금 현장 상황인데요. 네. 폭우로 물이 역류해서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차량이 지나가니까 뚜껑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지나가다가 네. 이걸 발견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우산을 펴고 저렇게 무심코 아이고, 발을 예. 내딛는 순간 맨홀 안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밤사이 최대 18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맨홀 뚜껑이 열려버렸다고 하는데 네. 하마터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계셨고 비가 오다 보니까 뭐 추정이긴 하지만 차마 발밑을 못 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맨홀 뚜껑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맨홀 뚜껑이 만약에 지금 저 장면은 폭우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물이 차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수가 역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홍수가 나게 되면. 그러면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흙탕물로 덮여 있으면 맨홀이 덮여 있는지 안 덮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걸어가다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렇게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파손되고 낡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밟으면 밑으로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는요. 우산 들고 가시면 밑에도 꼭 보셔야 돼요. 특히 맨홀 뚜껑 위를 지나가실 때는 네. 혹시나 손상된 지 없는지 혹시나 뭐 맨홀 뚜껑이 없어진 건 아닌지 이거 확인하시고 가셔야지 잘못하시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22년도 8월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한 남매가 맨홀 뚜껑이 열린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빠져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시한폭탄으로 바뀔 수 있는 맨홀 뚜껑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의 조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2022년 사고 당시 영상 지금 이번 사건 관련된 영상이라고 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된 그 맨홀 스케치한 영상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자, 최진영 변호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여성분은 괜찮은 겁니까?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 저는 저 두 분 구해주신 분 용감한 시민상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도 구하려고 하다가 좀 오히려 피해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싸움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지금 보이다시피 용감하게 저기 들어갔는데 저 깊이가 한 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했고 또 지금 네. 옆에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들어가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한 2m 정도 되니까 내려가는 이 사닥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다리를 위에 잘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테이프로 묶어놨는 게 이게 비가 오고 하면서 그게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제대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쪽이 상습
침수 지역, 저지대 바로 보니까 비만 오면 이렇게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저와 같은 구조 시설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지금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상습 침수 지역에 있는 이 피해 상황 하나하나 점검해서 이번 여름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쯤 되면 이남희 기자, 다른 맨홀들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장대비가 막 내리는데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맨홀 뚜껑이 그야말로 계속 들썩들썩 거립니다. 사실 맨홀 뚜껑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맞아요. 최진봉 교수님이 2022년 때 그 사망사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특히나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아예 네. 그 뚜껑이 그 물의 압력에 그냥 밀려 올라가면서 저렇게 터져 나갔기도 했고요.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저거는 창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뭐예요? 이 물의 압력으로 바로 맨홀 뚜껑이 치솟아 올라오면서 버스 밑바닥까지 뚫고 올라온 사고였어요. 그 그때 정도로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예. 이 정도로 그 맨홀 뚜껑이 바로 이 폭우 피해에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 때 나가보니까 또 굉장히 폭우가 서울 지역에서도 내리던데요. 네. 특히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철제 그 맨홀 뚜껑도 있지만 빨간 맨홀 혹은 이제 색깔이 들어간 맨홀이 있는데 그건 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빨간 맨홀이요? 왜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시멘트로 만든, 그러니까는 그 콘크리트로 만든 맨홀인데 철제 맨홀보다 10만 원, 20만 원 정도 저렴해서 네. 또 전국에 각지에 이렇게 배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철제 맨홀에 비해서 내구성이 더 떨어지고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스쿠터가 지나간다거나 자전거가 지나갈 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그 주변으로 맨홀 뚜껑 주변으로 특히 저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맨홀 뚜껑 주변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 요즘 같은 장마철에 그야말로 무심코 지나치는 발밑도 주의해서 또 맨홀을 피해서 걷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하이틴 스타의 대명사이자 현재 매우 다양한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배우 신혜라 씨가요. 또다시 가짜 뉴스의 표적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인사드리려고요. 저 잘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함께 봉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야나에 전화하셨대요. 신혜라 씨 죽었냐고. 아, 안 죽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를 올리시나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으시다고 그런 끔찍한 뉴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부고를 전해 듣고 직접 살아있다고 생존 신고를 남겨야 했던 겁니다. 아니 이러면 신혜라 씨 본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당연히 황당하죠. 본인은 이런 가짜 뉴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평범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이 이걸 잘못 보고 울면서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는 거잖아요. 신혜라 씨가 그래서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직접 자기 SNS에 저렇게 근황을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네. 봉사활동 잘 가고 잘 살고 있는데 가짜 뉴스가 있다고 하더라. 같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봤더니 본인뿐만 아니라 잘 살고 있는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도 너무 많이 퍼지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끔찍한 뉴스를 퍼뜨리고 계시냐라고 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사실 또다시라는 단서를 붙였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그때도 사실 굉장히 격분하면서 해명을 하셨었어요. 네, 어떤 일이었냐면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면은 신혜라 씨 하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 또 믿음이 가는 이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혜라 씨 어떤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광고까지 신혜라 씨가 등장을 한 건데요. 본인은 이렇게 비도덕적인 투자로 월수입 내는 그런 주식이나 코인 안 한다. 이러면서 속지 마세요 하면서 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앵커가 말한 질문 중에서 제가 단어 하나 바로잡고 싶은데요. 저는 뉴스를 확인하고 팩트를 확인해서 전달하는 기자입니다. 가짜 뉴스라는 건 없습니다. 뉴스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가짜 정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가짜 정보에
속지 말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 최대한 팩트를 확인해서 전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가짜 정보로 정보다. 불러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자 이렇게 연예인의 인기와 관심을 악용하는 가짜 정보는요 사실 한둘이 아니라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면 선량한 피해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러니까 신혜라 씨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안 나섰으면 사실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직전에 제가 동북구치소에 바로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을 접견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신혜라 씨를 이렇게 놓고 끌고 이렇게 딱 누르고 들어가면은 신혜라 씨를 이용해서 알고 봤더니만 투자를 권유하게 했는데 좋아서 투자 권유지 사실상 사기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마 페이스북이나 다른 거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하고 그러면 다들 보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지고 가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소셜 미디어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그 신혜 씨가 공유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니죠. 결국은 유명한 사람을 이용을 해서 뒤에서 사기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전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하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거 누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예인을 둘러싼 사망설은요 최근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배우의 사망설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현정 사망설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우시는 거 아니죠? 쇼크다. 그 직전 비슷하게도 갔었으니까 위급했었으니까 근데 죽지 않았고요. 그 뒤로 잘 회복해서 지금 건강해져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우 고현정 씨를 둘러싼 사망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욱 악질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고현정 씨가 건강 문제가 있는 게 알려지고 나서 그 이후에 더 기승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 더 진짜라고 믿게 되거나 아니면 더 충격을 받겠죠. 그걸 예. 악용을 했다는 겁니다. 고현정 씨가 한 드라마 제작 발표회 건강상 이유로 당일 불참을 갑작스럽게 선언을 하면서 그 건강 이상설이 좀 불거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작진이 얘기하기로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팬들이 너무 많이 이제 체중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었어요. 실제로 고현정 씨가 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회복해서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누군가가 고현정 씨의 사망설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고현정 씨가 자기 유튜브에 직접 자기 브이로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도 안 좋고 해서 한 4개월 정도 브이로그를 못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퍼져 있더라. 해외에 스케줄 다니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건강해졌다. 이렇게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근황을 또 올리게 된 겁니다. 특히요 원로 배우를 향한 사망설은 잊을만 하면 불거지곤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같은 동료 배우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있고. 그래요? 맞아, 있었어. 아 진짜요? 있었어. 근데 가짜 뉴스니까 뭐 그냥 우리가 굳이 더 이상 알 필요 없고. 누가 말이야 유튜브에 김영호가 죽었다고 났대요. 가짜 유튜버. 가짜 뉴스 그런 거. 가짜 뉴스를 보고 얘는 또 그냥 울었대 그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그 가짜 보고 이제 그날 막 너무 이제 슬퍼서 막 우는데 문제는 내가 선생님한테 식사를 한번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배우 노주현 씨부터요 김영옥 씨, 이순재 씨의 가황 나훈아 씨까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사망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망했다고 하는 가짜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선생님들 말고 젊은 사람도 이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신기루 씨 같은 경우도 사망설이 있었고요. 홍서범 씨, 강호동 씨,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까지 김영옥, 노주현 씨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예. 정보들이 계속 떠도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은 즉각 해명을 해서 넘어가긴 하지만 이걸 실제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나훈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요.
2023년도 본인의 공연에서 이 얘기를 직접 꺼내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자기가 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제 장례식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짜 정보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날 해명하면서 너무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근거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잘못된 상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것도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정보로 불러야 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대체 누가 왜 이렇게 끔찍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겁니까? 일명 사이버레카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팩트 확인 안 됩니다. 근데 눈길을 잡아끄는 굉장히 낚시성 제목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려서 돈을 벌려는 이 사이버 레카들의 굉장히 상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요, 이상한 제목,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나오지? 아예 그 유튜브 컨텐츠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많은 분들이 너 기자인데 이거 팩트 맞냐 안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이런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좀 애를 써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뉴스가 보이면은 일단 유튜브 컨텐츠에 신고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다 해서 꼭 그런 이상한 뉴스가 제 선상에 뜨면은 꼭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가 많이 쌓이거나 하면은 또 구글 측에서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내리거나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지 않고 신고하고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채널을 아예 닫을 수는 없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대기업이 아니에요. 미국 대기업인 구글인데 표면상으로는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 또 자유로운 어떤 활동,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라고 내세우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 제작하는 운영자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쉽게 공개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유튜브라는 회사 자체가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결국 수익성 문제 때문에 이 구글에서 운영자를 알려주는데 그렇게 협조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사람 찾아서 죄도 묻고 손해배상 청구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수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이런 악성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버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이 사람 결국에 찾아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찾아내게 된 사례인데 이게 이 회사에서 협조를 해준 게 아니고요. 미국 법원의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겨우겨우 알아낸 거거든요. 유튜브나 구글 측에서 좀 협조적인 태도로 나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인이라고 해서 억울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북한 김정은의 최대 약점이 생모인 고용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 그 아킬레스건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고용이.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고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일본에서 책이 하나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고용이 김정은의 어머니가 된 제1코리안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요. 전 도쿄신문 논설위원이었던 고미유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썼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김정은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오점이다 최대 약점이 바로 본인의 생모인 고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이는 제1교포잖아요. 제1교포인데 북한으로 넘어와서 원래는 1952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북한으로 넘어와서 만수대 예술단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게 무용수였거든요, 원래. 그러다가 김정일의 눈에 띄어서 1970년대 중반에 김정일의 아내가 됐고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낳았다는 거죠. 그중에 김정은이가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후계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봤을 때 북한 태생이 아니고 외국에서 온 사람, 제1교포의 어머니를 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백두혈통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머니가 생모가 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본인한테는 치명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본인의 부인인 이설주나 아니면 딸 김주애를 자꾸 등장시키는 것도 그걸 좀 무마해보고 희석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정은은 본인의 북한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명칭을 받고 있지만 본인의 생모에 대해서는 감추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조한범 박사님 특별하게 저희 모셨습니다. 자, 김정일이 사실 부인 5명 정도가 되고 또 자녀는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고용인은 사실 정식 부인이 아닌데도 비교적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1교포, 제포라고 그러거든요. 그 약점도 있지만
고용이 언니가 있거든요. 고용숙이라고. 네. 탈북자예요. 지금 탈북해서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1교포에 탈북자거든요. 거기다 할아버지 고경택은 제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후지산 줄기다. 백두산이 아니고. 그다음에 백두산이고 한라산 줄기다. 이 정도인데 사실 지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전에 그 당시는 공개가 안 됐는데 네. 근데 사실은 저런 행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5이었거든요. 공개된 게 김용숙, 홍일천, 김정남의 엄마 성혜림, 고용숙, 마지막 김호까지. 네. 근데 저런 장면은 고용이밖에 없어요. 기록 영화에. 물론 김정은이 집권했으니까 엄마를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선전 영화를 잠깐 보냈을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총애를 받았다고 해주셔서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고용이가 김정철, 김여정이랑 같이 해외에서 90년대에 해외를 나가서 찍었던 가족 사진이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여행 쉽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김정일 총애 덕분에 자녀들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갔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인 형, 예. 이복형 김정남도 장남의 지위에서 권력을 뺏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남이 도쿄 디즈니랜드를 자주 드나들었어요. 위조된 여권으로. 그러니까 고영이 일가뿐만이 아니고 김정남도 그 당시에는 자주 해외로 다닌 것 같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기에는 아마 그 로얄 패밀리 네. 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해외를 드나들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김정남이 도쿄 디즈니랜드 들어가는 게 들켰거든요. 아 그래요? 들키면서 실각하는데 그 어떻게 알게 됐느냐? 고영이 측이 일본에 정보를 줬다. 권력투쟁 과정에서. 네. 그게 결정적인 김정남의 추락의 원인이다. 이런 설도 상당히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 설명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제1교포라는 점 때문에 약점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까 조원문 박사가 설명해 주신 거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김정은이 어머니 찬양하는 영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공개를 못 했었잖아요. 사실 김정은에게 어머니는 아픈 손가락이자 아킬레스건입니다. 소영상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권 초기에 저 영상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신격화하면서 어떻게 좀 이미지 쇄신을 좀 꾀해봤지만 그때 당시 간부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이 신격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집권 10년 차 넘었는데 이때까지도 자기 고향과 자기 생일을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절, 그다음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광명성절 그렇게 해서 성대하게 기념을 하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성대하게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또 홍보하고 이런 날이 있는데 그때는 조모인 김정숙을 이렇게 내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사실상 이 고용이의 존재는 감추어진 존재나 다름이 없고 왜냐하면 9살 때 아버지 고용택을 따라서 오사카에서 연락선을 타고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항일파 치산 운동을 강조를 하고 이 일본과 관련 있는 것들을 상당히 배척하고 반감이 큰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에 어떻게 이런 오점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고 심지어 지금 고용택의 후손 그러니까 고용이와도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일본에 50명 정도 일가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라는 그 아킬레스 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주애를 일부러 그래서 더 공식 석상에 데리고 다닌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고용이 엄마에 대한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용이를 간부들이 원산댁이라고 불렀거든요. 김일성이 인정을 안 해서 네. 평양에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리설주를 바로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 예. 아버지만큼 이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버지만큼 복잡하면 분명히 아들을 낳았을 거거든요. 어디선가. 네. 그럼 북한적인 봉건적인 문화에서 아들을 내세우지 김주애를 내세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에 대한 한이 아마 리설주와 김주애로 이어지는 여기에 대한 애착, 그다음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후계 고도를 내세우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더러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김정은에게요, 뒷돈을 대는 숨겨진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업을 알고 보면은 땡땡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자, 이 기업의 정체 전문가들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이용주 평론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즐겨 피우는 담배가 있는데 이 담배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담배 이름이요. 727 담배인데요. 네. 여기 이제 북한에서 생산되는 담배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랴오닝성에 있는 단동, 선양, 이게 북한이랑 가까운 곳 있잖아요. 예. 거기로 이 담배들이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담배가요, 이 가격이 좀 나갑니다. 한 보루에 96,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담배보다 비싼 거고 네. 중국 현지에 있는 담배보다는 막 5배씩 비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담배를 김정은이 핀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이게 마케팅 효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김정은이 피는 담배 우리도 한번 피워보자. 이래서 지금 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외국인을 상대로 이제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북한에 가서 이 727 담배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피는 담배라서 인기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김구영 부장관. 그러니까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비후변자라서 사실 담배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예. 뭐 중국 인터넷 사이트나 이렇게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저 727 담배는 2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붉은색 계열의 담배와 그리고 옅은 회색 계열의 담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옅은 회색은 조금 더 프리미엄, 고가 라인으로 속하고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저 727 담배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즉 북한 내 최고위층들만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담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서 조금 더 이렇게 프리미엄으로도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권력과 사치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권력자로서 누리는 김정은의 사치는요, 담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정은의 입고, 타고, 먹고, 즐기고.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상을 한번 저희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원범 박사, 뭘 입고 걸칩니까? 모든 걸 다 입고 걸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경우는 보면은 복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인민복, 양복. 네. 그다음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잠바 스타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경우는 변화무쌍해요. 가죽 잠바, 가죽 코트, 그다음에 모피, 네. 그다음에 양복도 선대 김정일 같은 경우 양복 입은 모습이 없거든요. 근데 양복도 갈아입고 흰색 옷 입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나치게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면 국무위원장 마크를 가죽 잠바에 댄다든지. 네, 지금 가죽 잠바가 나오네요. 네, 저기 지금 저 이후에 나중에 국무위원장 마크 박았어요. 나중에는 차에도 한다든지 마이크도 한다든지. 네. 그게 사실은 김정은의 컴플렉스 관계가 있어요. 정치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선대에 비해서 만드는 거죠. 화려하게 변화무쌍한 의상 도 관계가 있다. 본인을 자꾸 이제 위험을 돋보이게 하는 거죠. 또 준비되어 있는 자료 화면이 있나요? 지금 또 보면은 뭐 저 가죽 잠바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시계도 보이잖아요. 스위스제 초호화 명품 시계인데 저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저런 거는 이제 뭐 수천만 원대인데요. 예. 비싼 거는 수억 원대까지. 수억 원까지. 그리고 김정은이 정말 시계의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쏠 때도 항상 시계 보면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그리고 저 항상 시계를 차고 다니거든요. 저렇게. 그러니까 아마 시계의 매니아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시계를 활용해서 이미지 정치를 많이 해요. 저런 식으로요. 저게 지금 미사일 발사할 그렇죠. 때인가요? ICBM 발사할 때입니다. 저거 보고 이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럼 또 저 수하도 명령을 받는 사람도 시계 보고 또 바로 하거든요. 저거 일부러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뭐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지금 시계도 저렇게 자주 차고 나오고 있고 몽블랑, 그러니까 만년필, 몽땡땡 만년필도 지금 보면은 저렇게 스위스제 M사 만년필도 지금 갖추고 있네요. 저것도 상당히 비싼 거잖아요. 김정은 이제 새벽 5시가 취침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 수입 와인과 그다음에 외국에 수입한 치즈 그걸 아주 즐겨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들의 범주는 한이 없는 거죠. 의상부터 차량, 음식 모든 면에까지 다 있는 거죠. 심지어 개인 영화관도 있고 네. 그 영화관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다 수입제로 채워져 있다는 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은 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렇게 김정은 혼자 자랑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타는 것도 상상 초월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참 여러 가지를 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애호, 사랑이 정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김정은이 좋아하는 자동차는 이 독일의 이제 M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 네.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것이 한때 논란이 됐던 것이 작년에 북한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홍수가 난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한답시고 예. 기차를 타고 그 지역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 네, 하필이면 저 열차 오른쪽에 보시면 2024년에 새롭게 구입한 메르세데스 심지어 가장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네. 마이바흐가 지금 저게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 주민들은 지금 다 집을 잃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가 수해 현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민이 돼서 정말 억울한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가장 신형 차량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 여론이 있었고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 일본의 그 도요타에서 생산하고 있는 또 고급 네. 외제차 브랜드도 김정은은 다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차를 가지고 혼자서 드라이브도 굉장히 즐겨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주는 것이 호화 요트입니다. 호화 요트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일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4대 정도의 호화 요트인데요. 네. 일단 저 호화 요트는 영국산 브랜드고요. 60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몇십억이 넘어가는 요트인 것이죠. 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생산 대수가 21대밖에 안 되는 매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희귀한 그런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름만 되면은 실제 작년에 6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저 4척 중에 3척이 원산 앞바다에 띄어져 있었다. 결국은 북한에 물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는 동안 네. 김정은 일가는 호화요트를 타고 휴가를 즐겼다라는 것이 폭로가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 그런데 타는 것 중에는 또 백마가 있어요. 이것도 화제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김정은 자료화면 같은 거 보면은 백두산에서 이렇게 하얀 설산에서 이렇게 하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랑 네. 지금 저 화면이죠. 저 화면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저게 말들을 자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봤던 말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저거는 외제 말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수입산. 네, 맞습니다. 저 말이 이제 러시아산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종입니다. 근데 저게 외모가 뛰어나고 인내심이 강해서 굉장히 좋은 말로 평가를 받거든요. 말 한 마리당 한 2억 정도 하고 평균가가 1억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저런 말을 방금 말씀하신 홍수 수해가 난 와중에 24마리나 저거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갖고 와서 지금 저렇게 타고 즐기고 저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정은 원래 말을 잘 타나요? 근데 이 부분은 갑자기 궁금해져요. 잘 타죠. 왜냐하면 김씨 일가는 어릴 때부터 말을 타요. 그리고 김일성의 상징이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김정일도 똑같이 백두산에 백마를 타거든요. 그리고 김정은도 똑같이 백두산에서 저 백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김주의 말도 백마예요. 이거 김주의도 지금 승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실가들은 일단 어릴 때부터 말을 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 근데 먹는 것도 남달라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가요. 대북 금수 품목을 25가지 정도 이렇게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왜 스위스가 이렇게 대북 금지 품목들을 정했나 알고 보니까 김정은이 10대 이제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스위스 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캐비어, 철갑 상어랄지 송로버섯,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것이 이 스위스 에멘탈 치즈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은 이 비만에 걸려서 위축소 밴드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 기사까지 뜰 정도로 이 치즈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드카, 러시아산 보드카, 벨라루스산 보드카를 너무 좋아해서 몇만 병, 9만 병, 15,000병 이렇게 수입을 해서 그걸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이중적으로 사치를 부리고 다닌다라는 점을 꼬집으려고 하는 건데 자, 김구혁 보좌관. 그런데 이런 사치품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는 돈에 비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그 차량 벤츠 한 대를 사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은 수백 년의 월급을
부어야만이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지금 북한 주민이 1년에 총 GDP가 125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떤 그 시간, 뭐 사실상 언감생심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본인들의 월급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차량들인데 김정은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뭐 계속 갈아치우기도 하고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1,000만 원대부터 뭐 2억, 10억에 달하는 시계도 갖고 있고요. 네. 정말 컬렉션별로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와인이나 코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데일리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경악할 일이다. 북한 주민들은 한 끼 먹을 식량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정말 2023년에도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김정은은 저렇게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에 따르면은 저 자동차 한 대를 살려면은 북한 주민이 625년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10세대는 넘게 지나야 저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희가 김정은이 혼자 어떻게 보면 사치품을 독점하면서도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정작 뭐 국산품을 써라 이러면서 이거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이게 뭔지 일단 퀴즈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아니 일단 정답이 뭔지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아니 그러니까 수입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수입병에 걸린 거는 본인 같기도 한데 자신은 물론이고 요즘 보면은 북한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들한테까지 사치품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양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김정은이 수입을 해서 당, 군, 정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걸 이제 선물 통치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자신들을 따르는 뭐 이런 부하들한테 뭐 이렇게 시계 같은 걸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시계를 143억 원어치를 이제 수입을 해서 그걸 뿌렸다. 그러니까 수입병이 단단히 걸린 것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주류도 한 339만 달러, 그리고 화장품, 가죽 뭐 할 것 없이 온갖 사치품들을 다 이렇게 수입을 한 다음에 네. 그걸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쏙쏙들이 이렇게 선물을 하고 있다.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김규현 보좌관, 네. 사치품 하면은 이게 대부분 대북제재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치품은 그럼 어떤 경로로 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치품은 100%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네. 즉 김정은이 소비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위반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공개적인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식 수입하는 모든 출로는 막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여기에 현재 파견되어 있는 39호실 외화벌이 일꾼들 혹은 김정은의 어떤 여러 가지 호화로운 어떤 생활을 보장해주는 비밀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현재 나가 있고요.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브로커라든가 혹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치품들을 수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나라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일단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요. 그 페이퍼 컴퍼니가 물품들을 사게 되면은 그것을 또다시 배라든가 혹은 열차를 통해서 중국에서 몰래 북한으로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이 매우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을 북한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모든 어떤 출로를 다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사치품 구매에는요,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직접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을 인터뷰해봤습니다. 김종훈이가 7차 당대회 때 입었던 그 줄을 쭉쭉 간 그 양복이 이탈리아 완전 명품 브랜드거든요. 이 고급 원단입니다. 얘가. 그 고급 원단은 이탈리아에서 파는 그 양복점에 가서만 구매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탈리아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의 대사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임무를 줍니다. 이 사람들은 대사관 외교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사나 당비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조원범 박사, 그런데 뭐 양복같이 좀 부피가 작은 사치품이야 외교관이 어떻게 보면 직접 들고 가도 되지만
아까 나왔던 부피가 큰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여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의심 가는 루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김정은 일가의 그 소비품들을 네. 이제 그 전용으로 이제 조달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은 뭐 여권이 10개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이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럼 여러 나라를 거쳐서 세탁을 한 다음에 이제 딸엔도 가지만 딸에는 이제 최근에 북중 관계 악화, 네. 그다음에 제재 이후에는 저쪽은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최근에는 이제 북러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고 지금 혈맹 관계라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은닉이 쉽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주요 루트였는데 최근에는 이 블라디보스톡 러시아가 주요 루트로. 그럼 러시아를 통하면은 네. 지금 무기도 뭐 수백만 톤, 수십만 톤이 가는데 뭐 열차까지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저 경로가 뭐냐면 김정은의 한 명품차가 실제로 이동했던 경로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다렌을 거쳐서 오사카에서 아니 지금 보면은 지금 한국 부산까지 들어왔다가 아니 이게 러시아 나호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서 평양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 입항했었다고 그러면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보통 그 선박을 이렇게 선박으로 이렇게 큰 물건들을 옮길 때 저렇게까지 복잡한 항로로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지금 보시면은 로테르담, 다렌, 오사카, 부산, 나호카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 한 6군데, 7군데를 이제 거친 건데 이거는 너무 명확하죠. 이거 그냥 세탁하려고 한 겁니다. 네. 심지어 이 부산항에 있다가 지금 나호카로 가는 도중에는 그 배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동 식별 장치라고 이 선박들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그 장치가 있거든요. 네. 그걸 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 저거는 북한 가는 배구나. 네.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블록버스터급으로 어떻게 보면 사치품을 들여오려면 그만큼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뒷돈을 대는 의외의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일단 퀴즈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에게 뒷대를 대는 숨겨진 기업 알고 보면 땡땡 회사다. 어떤 회사일까요? 정답 보여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택시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택시 회사 그러니까 KKG로 불리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입니까? 이제 금강개발총회사의 약자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건 약과고요. 원래 노동당 39호실 김정은 비자금 산하에는 약 100개가 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아까 보면은 사치품이 수천만 달러잖아요. 매년. 네. 근데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사치품이 매년 5에서 6억 달러예요. 왜냐? 그 많은 회사를 가동을 했거든요. 근데 대북 제재가 되니까 그 회사들이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퀸스웨이라는 회사랑 네. 이제 39호실이 협력을 해서 일종의 위장 회사를 차리는 거죠. 아, 그게 저 KKG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조선금강그룹도 저 KKG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성 무역부터 뭐 대성 많아요. 근데 지금 확인된 건 저 KKG는 이제 홍콩에 홍콩에 일종의 이제 위장 회사를 차려놓고 그 중에 일부다. 저게 총회사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위장회사 KKG가 또 다른 KKG가 여기저기 있을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이 KKG가 택시 말고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한다고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뭐 관광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무역도 할 거고, 그다음에 세탁도 할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 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이 KKG라는 회사가 뒷돈을 대는 회사인데 소위 말하면 뭐 평양의 초고층 건설 사업, 공항버스 운행 사업, 부동산 개발 아니 원유 탐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 회사? 들어봤습니다. 2006년쯤에요. 평양에 KKG 거리가 조성되기 시작했고요. 아, 예. 예, 제가 평양을 떠나기 전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최근 위성 지도를 보시면은 완공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KKG 거리 가운데 KKG 본사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평양 내에서는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양에서 최근 탈북한 그 탈북민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레스토랑도 하고요, 헬스장도 하고, 대동강 유람선도 하고, 그래요? 별의별 돈이 되는 건 다 지금 KKG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KKG에 어떤 자금을 대고 자금 세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홍콩에 지부를 둔 중국인이 운영하는 것을 추적이 되는 그런 벤처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KKG의 수익 일부가 정말로 김정은의 사치품을 위해서 상납이 된다는 사실을요, 류현유 전 대사대리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금강개발총회사가 금강도 하고 뭐 도로도 하고 건설도 하고 수산업도 하고 택시도 하고 하면서 인민군 총정치국이 이 회사를 통해서 외화벌이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쭉 벌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상납금을 KKG뿐 아니라 여러 기관이 이걸 상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납하는 돈을 가지고 럭셔리 제품도 싸우고 뭐. 근데 이 회사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뭐 리설주가 직접 운영에 관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고 아직은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리설주가 이 고려항공 택시 사업소라는 곳을 이제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김정은의 이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도 같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택시 운행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행이 되는데, 특별히 이 고려항공 택시 사업소는 24시간 운행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특권을 이제 김정은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많은 돈을 또 이제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이면 슬슬 궁금해지는 게 김정은의 그럼 추정되는 재산은 얼마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뭐 모든 돈을 다 쓰니까요. 다만 김정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통치 자금은 대략 50억 달러 내외. 50억 달러. 그러나 이거는 추정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면 모든 걸 다 끌어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억 달러는 단순 계산이고 사실은 50억 달러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김정은의 사치품 사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사치 생활을 할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 뭐 5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뭐 플러스 알파라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그 본인의 사치 생활에 들어가는 돈의 한 10% 정도라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쓰인다면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 아사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도 높게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김정은의 사치품 둘러싼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